반갑습니다. 오전 오후 발표해 주신 발표자 선생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제 그 발표에 대해서 토론자 선생님을 같이 모셔서 제주기와의 재양상이라는 주제의 토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앞서서 발표자 선생님들은 다 인사를 하셨습니다만은 토론자 선생님은 장시간 기다려 주셔서 이제 단상에 오르셨습니다. 그래서 토론자 선생님을 먼저 소개를 하고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조 강연은 서성호 선생님이 해 주셨습니다만은 강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토론은 일단은 뭐 나중에 시간 되시면은 우리 전체에서 제 양상들에 대해서 수공업에 관한 것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기로 하고요. 우선 첫 번째 차인국 선생님 발표에 대한 토론자로서 윤용희 선생님 국립중앙박물관에 계시는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수경 선생님의 발표하신 내용을 토론해 주실 토지주택박물관의 김태건 선생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김성진 선생님에 대한 토론자로서 결의문화유산연구원의 이동준 선생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양종년 선생님의 토론자로서 여기 제주박물관에 계시는 김진경 선생님께서 맡아주시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발표 기와 가마와 관련된 토론자로서 전남대학교의 이정민 선생님께서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주박물관장님께서도 축사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그저 제주기와 하면은 항몽기와 관련되는 키워드에 그쪽 다 쏠려 있어서 그 전대의 기와에 대해서는 막연한 추론만 되어 있다가 어쨌든 오늘 발표를 통해서 그거보다는 훨씬 올라가는 뭐 시기에 대해서는 조금 검증이 필요하겠습니다만 10세기대 남한여 초기의 기와까지도 이 제주에서 탐라에서 볼 수 있다라는 설까지 올라갔다는 데는 대부분 다 이 동의를 하고 계시고 그것은 아마 큰 좀 한 획기가 안 되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세부적으로 각 기와들의 편년 그다음에 공간 이동성 시간성 공간성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씩 문제가 드러나서 아마 이 토론에 대한 부분도 좀 상당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다만 아쉬운 점은 오늘 발표하셨던 선생님들 중에서도 이 제주 쪽에 계시는 분이 직접 제주 기와를 다루시는 분이 발표를 하셨던 분이 계셨더라면은 물론 집중 포화를 받으셨겠습니다만은 좀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다 전부 외부에서 기와를 전공하시는 분들이 제주 기와를 1박 2일 동안 봤습니다만은 그것을 가지고서 이제 토론을 하게 된다라는 위험성은 서로가 갖고 있다라는 것은 전제로 깔고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차인국 선생님께서 제주 기와의 출현 시점과 특징이라는 것에서 강원도 막새와 비슷한 그 양상들을 가지고서 10세기까지 올리시는 아주 이 단언을 하셨습니다만 그에 대해서 윤용희 선생님께서 토론 부분을 한 서너 가지로 만드셨는데 우선 키워드가 되는 것을 먼저 한두 개 정도 던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네. 예. 우선은 그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서 이런 학술대회가 마련된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것은 이제 연구의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특히나 이제 저희가 이쪽 제주도 기와에 정통하지 않으면서 오랜 기간 본 또 경험이 없으면서 단기간의 기간 동안에 어쨌든 정리를 해냈는데 이것이 이제 밑거름이 돼가지고 앞으로 제주도 지역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오늘 했던 발표나 토론을 좀 비판하고 극복해 나가면서 좋은 연구가 좀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우선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첫 번째 발표로 이제 그럼 제주도에서 이제 기와가 이제 어떻게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발표문의 요지는. 그런데 이제 기존 이제 선행 연구에서 이제 기존에 이제 요지는 이제 차 선생님의 발표의 요지는 기존에 한 13세기 정도로 이렇게 대략 이렇게 그 주장이 있었었는데 특히 이제 제주 지역의 어떤 사찰 유적에서 나온 자료를 토대로 해서 특히 이제 그 내륙 지역의 기와들과 어떤 양식적인 비교를 통해서 한 10세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한 10세기 중후반 정도에 이제 시작되지 않았는가. 그리고 이제 그것을 그렇게 판단하게 된 근거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이야기를 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한 300년 정도 기존 견해에서 한 300년 정도 올린 셈이고요. 또 이제 우리가 이제 기준을 숙종 10년, 그래서 제주 지역이 이제 탐라군으로 되는 한 12세기 초랑 비교를 하더라도 한 100년 정도 올라간 거라서 이것이 바로 사실 좀 논란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이제 문제 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앞으로 이제 정교하게 좀 다듬고 또 새로운 자료에 또 발굴을 또 기대하면서 함께 나갈 지점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근데 첫째는 어쨌든 간에 이제 이 발표문의 주제가 일단 편년, 특히 이제 기와의 시작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편년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이제 그 논지를 구성하시는 거는 되게 이제 그 내륙 쪽에서의 특히 이제 그 세판 연화문 수막새, 되게 이제 그 통일신라의 양식을 계승해서 고려 초기까지 이제 유행을 했던 세판 연화문 수막새에 주목을 하면서 그거를 갖다 어떤 지리적 거리라든가 여러 가지 고려해서 약간 이제 좀 낮춰가지고 한 10세기 중후반으로 이제 편년하셨는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게 그 양식적인 편년할 때 이제 다양한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그 연판에 좀 주목을 좀 하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밖에 뭐 제작 기법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아마 이제 그거를 아마 계속 이제 고민을 하셨을 텐데 일단은 이제 그 연판을 중심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비교가 됐던 이제 거돈사지 수막새라든가 이제 그런 거랑 비교를 했을 때 저는 약간 좀 그 연판 플러스 이제 약간 좀 자방의 형식이라든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뭐 사람마다 다른 견해는 있겠습니다만은 그 자방 형태가 이렇게 좀 반구형으로 좀 가는 부분을 약간 후행한다고 봤을 때 그러면은 선생님이 좀 그런 점을 고려한다면은 10세기 중후반보다 좀 더 내려갈 요소가 있지 않은가?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편년을 하실 때 있어서 좀 아마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더 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양 개통에 있어서는 이제 이번에 이제 안막새 부분입니다. 이제 아까 이제 그 고구려의 뭐 권은문이라고 이제 대략 아마 이제 그것도 아마 문양 명칭에서 많은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사실 그게 이제 뭐랄까 이제 문양의 그 전개 방식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이제 그 권은문적인 요소가 있지만은 또 상당히 또 얼핏 보기에는 또 약간 좀 뭐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도 사실 그걸 뭐라고 이름을 지어야 될지 저도 모르겠는데, 근데 어쨌든간 이게 고구려랑 또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제 아까도 이제 여러 가지 발표에서 보면은 뭐 이제 제주 그러니까 탐라 쪽에 이제 뭐랄까 이제 신라나 백제 쪽하고는 어떤 문헌적으로 좀 연결이 되는데 고구려 쪽에서는 좀 발견을 좀 못한 것 같은데 그걸 좀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고구려의 어떤 부분도 어쨌든 이제 모양 이제 양식이 비슷하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어떤 역사적 배경이라 그럴까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뒷받침되면 좀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이제 고민을 하셨는지 그거에 따라서 사실 이걸 권은문으로 불러야 할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로 불러야 될지가 또 결정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사실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제 이게 이제 공교롭게도 이제 그 기와라고 하는 게 상당히 약간 좀 이 당시로 봤을 때 상당히 이제 어떤 뭐 권위적인 건물에 이제 올라가는 거라 생각을 하는데 되게 이제 뭐랄까 이게 어떤 행정 구역으로서의 이제 편입되지 못하다 하기 이전에 그래서 이제 뭐 공교롭게도 이제 사찰을 중심으로 좀 일찍 나왔는데 이게 절을 짓는다고 하는 것도 그냥 단순하게 막 기와를 올려서 그냥 건물을 올리는 행위가 아니라 뭔가 어쨌든 그 절이라고 하는 것도 뭔가 어떤 그 내면의 어떤 그 사상적인 배경이라든가 뭐 이제 더 직접적으로 가면 이제 종파 부분이 될 텐데요. 뭐 그런 부분이 아마 이제 이제 설정하신 이제 10세기 중후반이면은 아마 광종에서 성종 정도 될 텐데 그 당시에 이제 그런 불교의 흐름과 관련돼서 혹시 또 그걸 좀 밝혀낼 수 있다면 더 좋은 이제 부분이 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한 점이 있으시면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일단 토론 네, 감사드리고요. 일단 첫 번째 연화문 수막새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반구형의 자방을 갖는 속성이 약간 느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그 이른 시기로 설정했던 것은 저희가 이제 수막새를 분류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단판, 중판, 세판 뭐 이렇게 구분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한 이유도 아무래도 이 화판부에 수막새의 특징이 온전히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연판부에 주목을 했던 거고요. 또 그리고 원론사지 그 수막세를 보시면 이게 방구형까지는 아닌데 무문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고 개태사지 출토품을 보면 이게 방구형으로 튀어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자방부는 약간 지역적인 속성도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연판부에 주목을 했던 거고요. 이제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일단은 이 문양을 어떻게 형식을 이름을 붙일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형식보다는 실제 문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거를 중점적으로 비교를 했고요. 이제 그래서 문양을 비교하다 보니까 가장 비슷한 문양은 고구려 그 권은문 안막세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문제는 좀 제 능력으로서 좀 능력 밖 문제인 것 같긴 한데 이제 제가 생각한 부분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어찌 됐든 사지이기 때문에 이제 스님 아니면 승장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통일신라 시대에 보면 유행했던 게 있는데요. 이제 바로 스님들이 중국으로 유학을 많이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학 갔다가 돌아오기도 하는데 뭐 대표적으로 뭐 원효 스님은 안 가긴 했습니다만 아니면 후백제 도선국사나 아니면 그 경보 스님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유학을 갔다가 이제 제주도로 왔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기록에 의하면 이 덕종 3년 때 팔건에 참석을 했다는 기사가 있고 또 문종 12년 때는 사찰 창건에 동원됐다고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육지로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왔을 거라고는 생각이 안 되거든요. 이제 사찰과 관련된 건물의 축조에 동원이 됐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스님을 만났을 수도 있고 이제 그 스님들에게 뭐 제주도에서도 좀 사찰이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만 시기가 조금 안 맞긴 하는데요. 네, 그 부분은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신 시간을 너무 간단하게 쓰셨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제가 사족을 덧붙인다면은 10세기에 편년되는 육지 쪽에지죠. 거기서 편년되는 상황들이 이제 제주도에 대입되는 부분에는 사실은 좀 더 고려해야 될 것이 이제 교통의 이 전파 양상을 어떻게 볼 거냐. 우리는 육지에서는 할 때는 계속 육지에서 육지로 그 점에서 점으로 연결되는 과정이 비교적 동일 루트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바다를 끼고 있는 이쪽 지역에서의 그 도착하는 시간성 아니면 사회적인 여건 이런 것들이 좀 더 보강이 될 필요가 있겠다. 이제 이거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거냐는 건 사실 좀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차인국 선생님께서 설정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조금 궁금한 것은 이제 선생님들이 쓰시는 것이 여기 우리 저 동범화를 전공하시는 선생님도 저 뒤에 계십니다만은 사실은 점에서 점으로 이동했다라는 것은 동일한 조건, 동일한 것이 와야 이동의 정확한 루트를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비슷한 문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문양 의장이죠. 유사한 모티브를 가지고서 이제 동일한 동범과 시간성을 동일하게 놓을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라는 것은 좀 크게 고민을 해야 되고 우리 기와학회에서도 좀 그 부분은 간과하면 안 되겠다라는 것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암수키와 평기화에서 지금 다루는 방면에서도 전부 전면 문양 의장이죠. 탄알파 문양 의장은 속성을 굉장히 크게 쓰고 계시는데 우리 항몽기를 주제로 하는 그러니까 제주도의 기와가 항몽기에서 벗어나느냐 못 벗어나느냐는 그 기준이 되는 내면의 여러 속성들 중에서 깎기 조정을 쓰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기는 합니다만은 그 12, 3세기에 가장 기준이 되는 그 흔히 얘기하는 윤철혈인가요? 그것에 대한 속성들을 지금 제시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크게 안 계셔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많이 보강해서 내륙기와와 제주기와를 좀 고민을 하실 필요는 있겠다라는 사족을 달아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항몽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 제주기와를 정리를 해주셨던 이수경 선생님에 대해서 김태근 선생님께서 여러 질문이 있으시겠습니다만은 한
6, 7분 내로 아, 예. 질문을 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수경 선생님은 대몽 항쟁기 때 제주 지역의 유적, 몽당사지, 수정사지, 법화사지 그리고 항파두리 유적성에 대한 어떤 출토된 기와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셨습니다. 막세 기와를 매개로 제주 지역이라는 장소성과 고려시대라는 시간성이라는 공통 영역 속에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셨다는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이제 제주도 기와에 대해서 습득하는 과정에서 의구심에 대한 어떤 발표께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제목과 내용의 좀 상이점입니다. 제목 보시면 대몽 항쟁기라고 했는데 대몽 항쟁기를 주체를 삼별초로 본다 하더라도 1231년 그러니까 삼별초로 본다면 1270년에서 73년 4년의 기간으로 규정되고요. 역사적으로 본다 해도 1231년부터 1273년 삼별초 폐문까지 하면 42년이라는 어떤 기간이 확인됩니다. 그래서 기와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한 논문이라면 대몽 항쟁기보다 절대 연대 11에서 14세기 때 또는 왕조의 기간으로 수정하는 게 어떤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편년한 것 중에 2기 이제 막세 중 항파두리 출토 수막세에 대해서 강화도 계통과 용장성 계통으로 분류해서 정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용장성 계통, 특히 항파 2의 수막세 특징을 보면 아까도 좀 약간 언급된 방구형 자방의 주연폭이 좁고 연판 끝이 뾰족해서 하륜결이 돌아가는 어떤 형태라고 하는데 이 같은 형식은 파주 헤어먼지나 여주 원앙사지, 실상사지에서도 확인되는 문양입니다. 또 최근 이제 최정현 선생님 논문에서는 이러한 어떤 형태의 어떤 연화문 수막세가 암수맥테의 세트를 통해 13세기 이후 보수기화라고 이제 추정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선생님은 이제 13세기 시간성은 동일하지만 지역성이 보인다는 점에 대해서 그래서 좀 어떤 구체적인 의견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마지막 이제 미국 기와의 등장으로 토수 기와가 이제 소멸하는데 이 토수 기와는 지금 차경 선생님이 이전 와우리 신기 2호 가마에서나 나주 송월동 가마에서 이제 동시 출토되는 점을 봐서 이제 13세기까지는 토수 기와가 생산이 이루어졌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항파두리 성에서 토수 기와가 이제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제주도기 때문에 어떤 시간적 차이가 있다고 하시는데 어떤 항파두리성이라는 어떤 단기간에 조성되는 부분이라면 또 다른 어떤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에 대한 어떤 생각을 선생님께 듣고 싶습니다. 예. 네, 우선 질문 감사드립니다. 우선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답변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목 부분과 내용이 상이한 점은 저도 공감하는 부분으로 쓰면서도 계속 이게 신경 쓰였던 부분인데요. 그래서 우선 주제를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우선 이대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나중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 같은 경우는 그런 문양이 13세기 이후에 이제 전국적인 특징으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전남 지역의 특징으로 이제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 지역적인 특적보다는 저는 지속성을 좀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아까 본 발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영암 월암사지나 도갑사 같은 경우에서는 이미 제작 기법의 방식이 바뀌었는데도 그 문양을 계속 고수했다는 거, 15세기, 17세기까지 고수했다는 거, 그것을 좀 강조하고 싶었는데 그게 아마 지역성으로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 차인국 쌤이 담양 와우리 신기 2호 가마하고 나주 송월동 가마, 미국 토수기와의 이제 등장인데요. 전남 지역 같은 경우 이제 13세기 중반에 토수기와가 생산이 되지만 비율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토수기와가 약간 이제 소멸되는 단계고 미국기와는 한참 성행하는 단계입니다. 근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항파두리성이 13세기 이전 원당사지와 수정사지에서 창건기에서는 이제 미국기와가 확인이 되지 않고
항파두리성에서 이제 미국 이하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확률적인 부분을 좀 얘기를 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싶었. 전남 지역은 13세기 중반 되면 미국이 토수는 많이 사라지고 미국은 성행을 하지만 13세기 제주도는 토수가 훨씬 성행을 하고 미국이하는 이제 등장기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 담양 와우리 신기 유적 같은 경우에서는 보고서를 보니까 18엽의 세판 연화목 수막새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작 기법 같은 경우도 막새 뒷면에 보토운이 되게 두껍게 되어 있었고 평기화 같은 경우도 일부 통일신라의 양상이었던 한쪽은 내측, 다른 한쪽은 외축 분할의 평기화도 일부 확인이 되었습니다. 아마 보고서에는 그 자연과학적 분석으로 인해서 편견이 나왔는데 기와의 양상으로만 봤을 때는 11세기 말 12세기 초 정도로 편견을 할 수 있어서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됩니까, 선생님? 좀 더 뭐 아니 시간이 있습니다. 한 타임 더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돌아갈 때 하시겠습니까? 질문을 오래 기다리셨는데 짧게 하라고 했더니 그냥 한 타임만 딱 하시고 끝이시네요. 다음에는 그러면 일단 세 번째 김성진 선생님의 발표입니다. 주로 아마 제주 기와 중에서도 고려 말 조선 시대의 양상을 평기화로서 쭉 평기화 속성들을 가지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가마와 함께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동준 선생님께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네, 지금 뭐 아까 이제 선생님 발표를 들으면서도 뭐 어느 정도 질문에 대한 뭐 해답이 좀 나온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뭐 질문 일단 4개로 했는데 간단하게 일단 정리를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그 최태선 선생님도 얘기하셨지만 그 기와를 실견하는 것들이 이렇게 크게 뭐 저희가 이제 올해 제주도 기와를 뭐 볼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토론을 하는 것도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김성인 선생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평소보다는 보다는 좀 힘들었을 것 같긴 한데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질문 드린 내용은 이제 그 문양 명칭이나 분류에 대한 것들입니다. 이게 뭐 사실 그 김성인 선생님이 지금 분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저도 뭐 이의가 없고 하지만 이제 문양 명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개인적으로 어떤 분류나 어떤 명칭을 쓴다는 것 자체는 뭐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이게 뭐 학계 차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이런 좀 차원에서 어느 정도 이제 지금 뭐 청해 파문이나 뭐 호상 집선문 이렇게 다양하게 불리는 명칭에 대해서는 한번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좀 질문을 드려본 거고요. 이제 마지막에 있는 그 단독문하고 복합문은 아마 제 생각에는 저만 빼고 다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저만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한번 좀 부연 설명을 좀 부탁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하단부 조정 방법에 대해서 이제 지금 발표자 선생님들 대부분 이제 뭐 깎기와 무조정 요렇게만 했었는데 혹시 이제 제가 이제 할 때는 그 조선시대 기와에서 이제 건장치기 흔 민속내에서도 보이고 있는 그 그렇게 얘기되고 있는 이런 흔적들에 대해서는 그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좀 건장치기라는 그 담보 조정 방식이 조금 더 소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뭐 김성희 선생님이나 저나 이제 생산 유적을 많이 좀 자세하게 이제 좀 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면 기와 자체는 굉장히 조금 육지보다 늦는 거 아닌가라는 논지를 전체적으로 하셨는데 기와 가마의 구조적인 측면은 또 그렇게 꼭 늦지만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대한 질문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재사용하고 재활용에 대한 문제는
재사용이나 재활용을 이제 아마 좀 대부분 비슷한 의미로 사용하신 것 같은데 혹시 재사용과 재활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지붕에 올라간 것들을 재활용이라고 하고 재사용은 다시 기관 축조나 이런 데서 부재로 쓰였던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구분이 되신 건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토론문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안에 사실 요지 발표문 안에도 사실 일부분 수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수정을 했었는데 첫 번째 문양 부분에 대해서는 발표할 때도 사실 이 부분을 조금 가미를 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렸습니다. 문양은 사실 연구자마다 다르기도 한데 저도 이 처음에 조선 시대 가마 그리고 출토되는 문양에 대한 연구를 석사 논문 때 진행하면서 명칭에 대한 부분을 계속 고민해서 사실은 만들었던 부분인데 여러 가지로 혼용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고 그것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그리고 제 편년 기준의 변화 양상을 가장 쉽게 그리고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명칭을 잡고자 호상집선문, 사선집선문이라는 명칭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일단 이렇게 사용했을 때 전체 기와의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일단 사용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선집선문과 호상집선문의 선후 관계는 여러 가지 유적이 있는데 울산에 있는 천전리 유적 가마에서도 시설기와와 제품기와에서 이 문양이 변화 흐름이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포항 지곡동 유적 그리고 하만 소포리 유적 이런 데서도 변화되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좁은 시기의 기와를 분석하려고 하면 아마 매우 용이한 명칭이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명칭 말고 사실은 조선 시대 기와의 문양을 분류를 할 때 향후에 다양한 문양을 단위 문양과 문양 구성으로 이것을 다 담아낼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사실 제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것 말고 오늘 거는 사실 제주 지역에 한정했기 때문에 조금 단순화시켜서 제가 발표를 했고 지금 사실 공부를 하고 있는 부분은 이걸 다 담아낼 수 있는 분류를 하고 있는데 매우 다양한 문양이 있어서 사실 이걸 어떻게 해서 다양성을 표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독문과 복합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설명은 사실 했습니다만 일부는 복합문을 단독문으로 볼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동일 문양의 중앙에 행대가 있는 문양을 행대를 그냥 보조 문양이라고 생각하면 하나의 단독 문양에 보조 문양이 들어간 거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분류를 할 때 일단 그것을 각각의 단위 문양으로 혹시 동일한 문양이 있더라 하더라도 단을 지으면서 단위 문양으로 개별로 분리할 수 있는 것을 단어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단문 같은 경우는 사실 동일 문양이 반복될 수도 있지만 또는 상이한 문양이 같이 있을 수도 있고 두 개 다 다단문에 포함을 시켜서 문양이 어쨌든 전체적으로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가지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건장치기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일단 토론자께서 말씀하시는 건장치기헌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다만 동의하는데 왜 형식 분류상에서는 건장치기를 안 하고 그냥 무조정 깎기 물손질로 했느냐 이 부분은 어디까지 동의를 하냐면 조선 시대 이전 고려까지 소급될 수 있는 소급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금 논문에도 건장치기헌을 사용한 분류 기준이 있습니다. 다만 예를 들자면 그림이 없어서 그런데 건장치기헌 돼 있는 제 89페이지 물손질 다 돼 있는 거 사실 보시면 이 그림은 사실은 건장치기 한 그림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물손질을 그럼 물손질 깎기하고 구분이 필요한데 깎기는 깎았고 물손질도 실제로 깎고 난 이후에 물손질을 해서 전체적으로 내부 조정을 했을 겁니다. 건장치기는 건장을 치면서 안쪽에 박자를 대면서 쳤을 텐데 그렇게 되면 이 건장치기하고 물손질하고 차이를 생각해 보자면 건장치기 같은 경우는 한쪽에 박자를 대기 때문에 양쪽에서
두 양쪽 담보의 폭이 좁아지는, 여기는 지금 가운데 쪽으로 좁아지는 경우도 있고, 또는 조선 시대의 기와를 보면은 한쪽에서 건장을 세게 치다 보니까 그것이 휘어져 가지고 끝이 이렇게 담보가 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물 손질, 지금 이 그림하고는 좀 다르지만 한쪽은 거의 직선으로 내려오고 한쪽만 폭이 좀 넓게 깎아서 이후에 물 손질을 한 거라면 구분이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형식 분류를 했을 때 있어서, 그거는 조금 더 명확하게 형식 분류가 이루어졌을 때 그 명칭을 사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일본 그 부분을 뺐습니다. 그리고 건장을 치고 난 이후에도 물 손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 깎기 후 물 손질과 건장치기 후 물 손질을 통합해서 사실은 여기 물 손질 다 이렇게 분류를 하였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가마 구조적인 측면에서 이 고려 시대 가마일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고 해서 그 부분은 발표할 때도 제가 그 조선 시대 가마라고 보다는 고려 후기부터 그 조선 전기에 다 나올 수 있는 가마 구조는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고, 대신 그 가마 구조적인 측면에서 저는 그 최근에 제가 쓴 글이 하나 있는데, 그 글에는 고려 시대 가마라고 하는 명칭을 안 쓰고 기술사적인 측면에서 고려 와요라고 하는 명칭을 썼습니다. 그래서 고려 와요라고 하면 발굴을 하시는 분 대부분 생각하시기에 고려 시대 가마라고 하면 기본적인 주형, 때로는 그것이 제형, 주형 혹은 장제형, 단제형 이런 여러 가지 표현되는, 누가 보더라도 파고 난 다음에 아 이거는 조선시대 가마다, 이거는 고려시대 가마다 할 수 있는 고려시대 사학적인 측면이 아니고 기술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나와 있는 이도동 가마나 아니면 강릉리 가마 같은 경우는 고려시대 주형에 있는 가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기술이 그 조선 초에 들어왔는지 아니면 혹은 그 고려 후기에 들어왔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그 가마의 전체적인 그 변화를 보게 되면 가마가 대형화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조선 시대에 나오는 일자형 가마, 세장방형 가마와는 달리 주형 가마는 기본적으로 뒤에 연도부가 좁으면서 변화되는 과정이 어떤 기술의 유입이 없어도 내재적으로 어떤 기술이 처음에 들어와 있으면 조금 발전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일단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마지막 네 번째 마지막은 사실 특별한 건 아닌데, 재활용하고 재사용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재활용하고 재사용을 그래서 제가 사전으로 찾아보니까 영어로는 리사이클링 또는 리유스라고 돼 있는데, 재활용은 한번 가공을 하고 사용하는 것, 재사용은 있는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마에 지금 현재 그 재사용 자체라고 하는 것이 기와를 가져와가지고 그대로 그 지붕에 올린 용도로 사용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국어적인 표현으로 봤을 때는 재활용보다는 재사용이 맞다고 생각해서 안에 있는 내용에서는 재사용으로 일단 수정을 좀 다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세 분께서 비슷한, 물론 조선시대입니다만은 이제 그 소급할 수 있는 시기와 그 다음에 늦은 시기 단계의 시간성을 얘기를 하시는데도 아마 토론을 들으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호남권에 계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해류를 통해서 제주에 공급되는 시기가 거의 육지의 선적인 이동과 거의 같은 맥으로 제주에 들어왔다라는 가정을 차인국 선생님의 아마 그 편연안을 따르자면은 육지 대부분에서 10세기에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은 제주도에도 10세기 비정되는 상황으로 소급될 수 있고 다른 토기류나에서도 된다라고 하셨고, 그다음에 우리 김성진 선생님께서는 시간성이 고려, 아까 표현하셨던 고려 가마, 그러니까 고려의 그게 이쪽에 들어올 때는 조금 늦을 수도 있다라는 게 거의 한 100년 시간대 이상 한 세기의 상황을 좀 점으로 연결해 두는, 물론 이제 상한이고 하한이고 이렇게 표현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점이 있어서 이게 이제 아마 제주에 계시는 연구자 선생님들께서 들으시면은 이제 어느 쪽을 초이스해서 보여야 될 것인가라는 것에는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이제 향후 제주 기와를 더 정리해 주실 선생님들께서도 그 부분 시간성을 몇 년대로 볼 거냐. 물론 이제 각 요소마다 늦게 들어오고 빨리 들어오는 게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게 이제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방점을 찍는 양종렬 선생님이신데
이제 그 뭐 대부분 국내의 요소들을 가지고 국내에서의 공간 이동을 설명을 하시려고 했습니다만은 양 선생님께서는 이제 저 일본까지 넘어서 제주도를 거점으로 해서 바다의 해양로들을 전부 다 아우르는 뭐 이론 아닌 이론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제주박물관의 김진경 선생님께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네, 김진경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제주 기와는 산별초와 관련해서 단편적으로 검토되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정리 연구된 거는 이번이 시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와 연구에 있어서 지역적 공백, 그다음에 문화적 공백을 채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대외 교류로 본 제주의 기와는 굉장히 어려운 주제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단시간에 이렇게 정리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요. 저는 일단 고려 조선 기와에 대한 지식이 많지는 않아서 이 글을 읽으면서 그냥 생긴 질문을 하는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그 실견하실 때도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탐나와 제주는 이제 섬이라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외부와 교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육지에서 대외 교류라고 이야기를 하면 중국, 뭐 일본 이렇게 뭐 동남아시아 같은 대외 완전히 그 외국과의 교류만을 생각을 하지만 탐나에서 가장 중요한 대외 교류는 한반도와의 교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중국과의 교류에서 보면 중국과의 직접적인 교류는 저는 탐나는 아직은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반도 남쪽을 통한 교류, 그래서 한반도 남쪽과의 교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이 지적해 주신 대로 일본과의 교류는 뭐 탐나복이라는 목간이 나온 것으로 봐서도 일본과도 굉장히 교류가 깊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첫 번째 질문으로 이제 10세기를 분기로 삼으신 것이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라고 여쭤봤었는데요. 발표 내용에서 다 대답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세기는 이제 고려가 성립이 되는 시기고, 그 다음에 이제 차인국 섬이나 이쪽에서 10세기 때부터 제주의 기화가 시작됐다라는 그 분기라고 설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0세기를 분기로 삼은 것으로 이제 제 대답을 가름하려고 하고요. 네,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법화사지와 항파두리성에서 출토된 그 종치형 앞날식 신문법과 온통 접합부 분할기법으로 제작된 수막세에 주목을 하고 계신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나라시대로 편년되는 코시노하마 폐사에서 출토된 수막세를 주목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3, 4세기의 공백 기간을 넘어서 제주기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 제작기법 자체가 별개의 제작 집단 자체를 상정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원통 접합부 분할 기법으로 제작된 제주 출토 수막세 문양이 다른 제작 기법과는 전혀 교차되지 않는 그런 독립적인 집단 구분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를 일본과의 교류로 설명할 수 있는 공반 유물이나 문양 구성이 또 추가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발표자가 지적하신 것처럼 원통 접합부 분할 기법은 낭랑이나 한성기 백제, 그다음에 이제 신라에서 나타나는 초기의 제작 기법인데요. 제가 이제 재작년에 보고서 정리를 했던 게 이제 그 몽골의 고아도부 흉노 성터입니다. 그 보고서가 발간이 됐고 고고학제도 발표가 됐는데요. 이 흉노 성터에서 출토된 수막세가 거의 대부분 이 제작 기법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때문에 이 제작 기법 자체가 보통 일반적으로 사용하다가 이게 효율성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점차 채택이 되지 않은 기법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면 3, 4세기 공백을 두고 일본과의 그 접점을 찾는 것보다는 또 법화사지와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중국하면 중원 지역 외에는 이제 기와 연구가 거의 되어 있지 않다는 안타까움이 있긴 하지만 원나라와의 관련성, 흉노에서 이어지는 원나라와의 관련성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은 양종현 선생님한테만 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제주에서 그 공부를 하면서 느낀 질문이고요. 다들 마지막에 다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탐나는 끊임없이 육지와 계속 대외 교류를 했고 일본과도 활발하게 교류를 했는데 그럼에도 기와라는 자체가 뭐 지금은 당겨져서 10세기까지라고 당기고 있지만 12세기에 돼서야 기와가 들어오는 이유에 대해서 제주 기와를 공부한다면 한 번쯤은
고민해봐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주 공간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양선께서 대답을 예, 그럼 하시고 그다음에 아마 이수경 선생님께서도 저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못하실 것 같은데 두 분의 답을 동시에 양 선생님 먼저 답을 다 듣고 제가 별도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 질문에서 사실은 저도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다 같이 아까 발표 때도 말씀드렸지만 혼자만이 아니고 다 같이 풀어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먼저 제일 걱정이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풀어야 될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교류라는 단어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교류는 사실은 쉽게 쓰이고 있지만 주고받는 게 성립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얘기로 뭐 교섭이라든지 전파라든지 전례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런 교류를 만약에 통상적으로 쓰는 이야기를 한다면 글쎄요. 그래도 아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구세기로 편년을 하는 것이냐라는 질문에도 사실은 마지막 질문하고 연관이 있는 기록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일본 서기에 나와 있죠. 588년에 그 백제에서 네 가지의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장인 집단 8명이 일본으로 넘어가서 비로소 처음으로 기와 건물을 올렸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지었던 건물이 궁전이 아니었죠. 예, 불사입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일단은 그 가치척도 네 번째 질문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가치척도를 어디에다가 두느냐가 문제일 것 같아요. 뭐 일단은 선택적 수용에 있어서 탐나가 받아들이고 싶을 때 받아들이고 받아들이고 싶은 것을 받아들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인 그 가치 척도가 어디에다가 포인트를 맞추느냐, 뭐 들어가는 비용에 그거 맞추느냐, 아니면 권위 장식으로서 장식성이 높은 것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달리겠죠. 그냥 간단하게 비교를 하자 그러면 지금도 신사에서 쓰고 있는 그 히와다부키라고 하는 노송나무를 잘게 썰어가지고 나무를 이렇게 켜키 올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평당 가격으로 설치 비용을 따지면 사실은 기와의 2배, 3배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유지 관리도 훨씬 더 어렵고요. 근데 지금도 그거를 많이 쓰고 있고 당시 588년에 아스카데라에다 기와를 올리면서도 아직도 왕은 그 히와다부키를 썼다, 뭐 가능하다면 히와다부키를 썼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과연 그들은 어떤 가치의 척도를 됐을까라는 의문이 아마 그 답이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제주에서 자체 생산이 어려워서 외부에서 이렇게 갖고 왔다라는 것 중에 하나는 과연 뭐가 문제여서라는 거를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오기 전에 제주의 토양을 한번 봤어요. 토양도를 한번 봤는데 사실은 흙 자체는 그 제주에서 만드는 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러면 뭐가 이 기와 생산에 장애를 줬는가, 꺼리김을 줬는가라는 것을 생각을 했고, 그런 의미에서 아까 여담으로 사석에서 제주에서 적어도 3개월 이상은 살아봐야 기와가 사실은 필요한지 아닌지 좀 이런 풍습 이런 것들, 그 감성 이런 것들을 느끼고 나야 기와가 들어오지 않을까요?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만 아무튼 그 원인이 뭔지를 먼저 밝혀야 장애가 뭔지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첫 번째 문제로 돌아와서 자 과연 9세기에 이거를 편입하고 있느냐? 모릅니다. 모르고 그래서 그 사이에 넣어줬으면 하는 것으로 일종의 하한으로 뒀던 게 바로 우라소의 성에서 나온 12세기 기와죠. 그래서 9세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12세기의 기와도 있으니 그 사이의 연결고리 안에서 뭔가가 움직임이 있지 않았을까. 제가 아까 588년의 기사를 왜 얘기를 드렸냐면요. 건너갔어요. 그리고 일본에 분명히 백제식이든 뭐든 기와의 기술을 전파를 해주는데 그들이 돌아왔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럼 과연 그들은 어디로 갔느냐? 돌아왔느냐? 아니면 거기서 정착을 해서 후대에 기술을 전파를 하고 그것들이 다시 파생돼서 여러 가지로 전파가 되느냐, 교류가 됐느냐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으로 어리석지만 답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먼저 이수경 선생님께서도 답을 하실 게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흔히 저 육지에서 잘 볼 수 없는 그 이 저 정치형 암날씨 이게 이제 선생님께서 제가 회장님한테 그 듣기로는 조사를 하니까 그 장흥 주변에서는 보이는 기법이다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그러면 그 기법들은 육지에서는 보편화된 기법은 아닌데 그게 장흥 쪽이나 이런 이 제주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루트상에 있다라고 가정을 하신다면은 그 기법은 그러면 육지에서는 어디서 들어왔다라고 혹시 보시는지 그 다음에 우리 김진경 선생님의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보강하실 부분 양쌤을 도와주실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건지. 우선 그 정치형 암날씨 시문법을 제주도에서 나타나서 전남 서남해안 일대에서 제가 찾아보려고 했는데요. 전남 서남해안 지역에서는 확인을 제가 못했습니다. 네. 그런데 확인을 못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전남권이랑 전남 서남해 지역이랑은 좀 상관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럼 제가 대답을 잘못 알고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또 보강하실 게 있으면 선생님. 죄송합니다. 대외 교류 같은 경우는 기와가 보급이 다른 교류들은 유물들은 많이 이제 교류가 되는데 기와는 왜 보급되지 않았나라는 부분인데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 지용록에서도 장인을 육지에서 데리고 왔다고 했고, 그다음에 고려 문종에서는 제주도에서 육지로 기와를 만들러 갔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육지에서도 기와 그 소비가 충당되지 않는 상황에서 제주도 사람들이 가서 기와를 만드는 것을 도와주는데 그 사람들이 제주까지 들어와서 기와를 굳이 만들까라는 그 생각을 좀 해보고, 12, 13세기는 이제 삼별초가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좀 육지에서도 기와의 장인들도 많아지고 이제 소비가 이제 충당이 되니까 그게 아마 제주도까지 삼별초와 같이 해서 이렇게 들어오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아까 교류에 대한 정의를 묻자 이렇게 두 분께서 토의를 하셨습니다만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네 분까지 발표하셨던 그 이 기조가 그러니까 제주에서의 일종의 그 기와를 넘겨주는 그러니까 육지에서 넘어오던 일본에서 넘어오던 그 주권이 제주에 있느냐 아니면 장인들의 어떤 파워로 들어오느냐라는 것에 대한 아마 정의가 먼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양 선생님께서 이렇게 정리를 지나가시면서 했습니다마는 중요한 건 그거죠. 그러니까 제주가 필요에 의해서 일본식 스타일을 수입을 할 수도 있고 육지의 간섭이 크지 않는 입장에서 이쪽에 또 초이스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전제에서 그렇게 된다면은 제주를 관할하는 제주 민중들의 이 선택은 무엇이느냐? 그러니까 기술을 가진 장인 집단이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집단을 불러서 이쪽에서 뭔가를 구성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거는 제가 몇 번 자주 쓰는 별로 안 좋아하는 그 사례이긴 합니다만은 일본의 아스카데라를 짓는데 백제 장인을 불렀는데 아스카데라의 설계도는 일탑삼금당식의 고구려 패턴이다. 그러면 이거는 백제 장인이 와서 아스카데라를 고구려식으로 지어줬는데 이게 자기식으로 지어준 건지 요구를 한 일본 측의 기술자로서의 공력만 유지를 했는지 아마 이것도 그 시공간적인 흐름을 있었을 때 그냥 단순한 시간적 편념, 공간적 편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양을 넘어오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좀 전제가 되어줘야 할 조심스러운 부분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외로 제주가 지금 생각하면 아주 그냥 그런 지역이었지만 이쪽에서는 그 나름대로의 이 권한을 가지고서 나는 이 기와를 가지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고고학적으로 어떻게 증명을 해야 될까라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저 토론 좌장인데 제 마음대로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우선 일단 발표의 마지막이셨던 엄기일 선생님께서 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정민 선생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약정 토론. 예, 이정민입니다. 사실 제가 맡은 건 지금 제주 지역 기와 가마 그리고 생산 수급 체제 이걸 제가 토론을 맡게 됐는데 엄길 쌤 발표문을 제가 받아보고 사실 여러 가지를 보고 놀랐습니다. 첫 번째는 제주의 기와 가마가 이렇게 없구나. 그 한 가지 놀랐고요. 또 하나는 기와 가마가 너무나 발굴이 안 됐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와의 편전에 있어서도 거의 고려시대 뭐 이후부터나 고려시대부터 나오니까 사실 잘 몰랐는데 좀 창피하긴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번 학술대회가 기와 그리고 기와과마 연구에 진일보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본론으로 조금 들어가서 엄길쌤께서는 지금 발표하실 때 제주 지역에 있는 지표조사되고 발굴조사됐던 기와과마 현황을 소개를 해주셨고요. 발굴조사된 이도동 유적 그리고 광영리 유적 기와가마 구조와 출토 유물을 통해서 운영 시기를 추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주 지역 기와 생산과 수급 체제에 대해서 문헌 기록과 명문화 등을 바탕으로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아직까지 관련된 발굴조사 자료가 많지 않고 명문화 분석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문헌 기록을 통해서 해석 발판을 마련해 주신 엄길쌤 보시고 참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비교적 엄길쌤과 유사한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에서는 대체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표문 내용을 살펴보면서 들었던 몇 가지 의문점을 질문하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도동 유적 기와가마의 운영 시기 문제입니다. 발표자께서는 이도동 기록 기와가마를 가마의 구조적 특징 그리고 토수기와의 존재 그리고 청입학문의 부재를 근거로 10세기 때인 고려 말에 축조되었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이것은 이제 발굴했던 발굴 보고서 편전 아닌 15세기 때와 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약간의 차이긴 한데 이게 고려 시대냐 아니면 조선 시대냐 이게 사실 적은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14세기 때 고려 말로 편전을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조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이도동 1호 가마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 속성을 봤을 때 물론 이제 전남 지역과 비교를 했을 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소송실 끝부분이 굉장히 폭이 확 줄어드는 어떤 주형의 형태를 띠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형태들은 전남 지방에서는 14세기 후반 그리고 16세기 전반에 해당이 되는데 이제 세부적인 편견은 사실 AMS라든가 고구이자기 측정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편견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제주 지역은 뭐 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들을 고려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또 봤을 때 이도동 유적에서 확인된 기와가마가 두 기가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한 기는 제대로 된 발굴 조사가 됐고 이제 2호 같은 경우에는 화구 이 정도밖에 안 남아 있는데 분포 상태를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거의 세트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나란히 위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연도도 거의 아마도 공유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느낌도 조금 들었고요. 사이즈도 거의 비슷한 것 같고 그리고 내부에서 출토된 1호, 2호 유물도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아마 동시대에 조성됐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다행히도 1호와 2호에 대한 또 연대 측정들이 지금 두 개 다 됐더라고요. 근데 대개 중심 연대가 한 15세기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이도동 가마의 어떤 구조적 속성 그리고 절대 연대치 이런 걸 조합해 봤을 때 한 15세기경에
가마가 축조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도동 유적의 위치가 제주목 관할 인근에 위치하는 만큼 1435년 홍화각 중수 등 뭐 조선 초기 관청 축조할 때 수급지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질문이 너무 길었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자료집에 적어놓긴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재연이어서 제가 이제 질문을 따로 안 드릴 것 같고 이제 세 번째 질문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조선시대 기와가마 운영에 있어서 제주 지역에 기와 제작 수공업 집단이 존재를 했는가라는 질문이면 사실 이 질문이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뭐 다른 분께서도 답변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엄길 쌤께서는 이제 1448년 광덕정 건립기사 자료에서 1448년 이전부터 기와 제작과 관련된 어떤 공장들과 수공업 집단이 존재를 했고 이를 알고 있었던 정부가 동원했다고 보셨습니다. 그러나 이후 자료들을 보면 와공을 불러왔다거나 또는 필요에 의해서 임시적으로 운영했거나 외지에서 생산된 기와를 들여와 사용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렇다면은 1448년 관덕정 건립 시 기와를 생산했던 집단은 제주 지역 내의 수공업 집단이 아니라 외지에서 온 집단을 의미하는지 이걸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네, 우선 토론해 주신 이정민 선생님께 감사드리고요. 아까 제가 시간이 너무 짧아서 말씀 못 드렸는데 자, 아까 발표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구조 분석의 근간을 이정민 쌤의 박사 논문을 주로 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첫 번째 주신 그 이도동 가마의 운영 시기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보고서 상으로는 이제 15세기 때로 보고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선생님 얘기해 준 대로 가마 구조상으로는 14세기 후반에서 16세기 전반까지 가능한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고서 상에서도 15세기 때로 이 연대를 보고한 이유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그 고고지작이 과학적 분석 데이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용 중 보고서 내용 중에도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제 기존의 보고서 내용이 15세기 때가 아니라 14세기 때 말 정도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여기도 써 있지만 이제 토수기와의 존재와 청해 파문의 부재입니다. 지금 보고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어글문 계통 문양대가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이 청해 파문이 등장 이전에 가마가 운영되었거나 아니면 제조도 특성상 기와 생산이 일시적인 운영에 따라서 기술 체계가 더뎠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제 언급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보고서의 연대 15세기 때라는 주 이제 비정이 이제 과학적 연대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일단은 이 토수기와와 청해 파문의 이 부재라는 측면은 토수기와가 존재하는 측면은 일반적인 이제 전남 지역이라든가 육지에서 봤을 때는 고려 말에 해당하는 특징을 보여지고요. 특히 이도동 가마 같은 경우는 생산 시설이기 때문에 이제 굳이 생산 시설에서 이거를 늦춰 봐야 되는 측면 특성으로 봐야 될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을 조금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기사에도 나오지만 아마도 이제 제주도에서 기와를 제작하거나 가마를 지을 때 와장들은 육지에서 와서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면 그 루트는 지금 언급되겠지만 주로 전남 서해안 지역이 되겠죠. 그러면 그쪽 지역에 있던 기술들을 갖고 와서 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연대 차이를 굳이 좀 따르게 봐야 될지 여부는 저로서는 그걸 감안하지 않고 일단 전남 지역 기반 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해석을 해서 14세기 때 그리고 이제 후반경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고지작의 연대 측정도 1호 가마 같은 경우는 이제 1410년 플러스 마이너스 15년대이기 때문에 이게 또 이 연대 측정이 최후 시점을 기준으로 상정을 한다면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는 뭐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3번 주신 질문은요. 이거는 제가 이제 자료를 여러 가지 인용하거나 글을 작성할 때 제가 좀 잘못되게 서술이 돼가지고 좀 어렵게 전달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핵심 내용은 일단은 관청이라든가 이런 건물을 건립하거나 뭐 대대적인 보수가 있을 때는 어쨌든 중앙정부 내지는 뭐 아까 뭐 와소도 얘기했었는데요. 그 뭐 조선시대 되면 아까 와서랑 뭐 별화유 뭐 그런 체제 속이었겠죠. 그런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 있는 그런 와공 집단들과 연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에서도 아마 그 작업에서 지역민들이 참여는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작은 가능하지만 이런 큰 규모의 관청 건립이라든가 대규모 사업 시에서는 여전히 뭐 육지에서 뭐 정부와 관련된 와공들이 오지 않았을까, 뭐 그런 집단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측면에서 제가 좀 서술을 했던 측면입니다. 좀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이제 아마 이도동 그 가마의 연대, 그다음에 거기서 조성되었던 직선계, 그러니까 저 뭐 그 기와가 이제 조선의 쪽으로 기우느냐 고려 말일 가능성이 있느냐가 이제 논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육지에서의 시간성이 서로 멀기도 하고 가깝기도 하고 이런 느낌은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 김성진 선생님도 그렇고 엄기일 선생님도 그렇고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제주 목관아지에서 나오는 그 이 기와 중에서 혹시 이도동 가마와 이 뭐 빈도라든지 그러니까 숫자나 이런 것을 혹시 검토해 보신 선생님들은 계신지요? 그러니까 이게 이도동이 그 제주 목관아와 인접해 있어서 그쪽으로 공급되었을 가능성 15세기가 넘는다면은 충분히 그 다들 개연성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만 제가 급히 그 목관아지 보고서 도면을 쭈르륵 넘기니까 여기는 확실히 재사용 아까 된 것처럼 항파두리개 막새부터 시작해서 뭐 다 거기서 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있다 하더라도 빈도가 좀 많아야 뭐 중건기 기와 또는 뭐 이렇게 얘기가 될 것 아니겠는가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만 혹시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는 선생님들 계신지요? 제가 먼저 네네. 말씀드리고 김 선생님께 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특별히 기와 제작 기법이라든가 뭐 세세한 부분에 대한 분석은 뭐 잘 하지 못했지만 제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 여러 가지 뭐 직관적으로 보거나 여러 가지 생각해 봤을 때 일단 뭐 보고서에도 언급돼 있고 위치상 기와의 생산과 수급이라는 전체적인 측면에 봤을 때 이도동 가마의 위치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목관아 이게 제주 조선시대 목관아인지 그 이전 시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쪽 중심 시설에 공급했을 뭐 가능성이 가장 크고요. 그 외에는 혹시 지속적으로 만약에 그 주변에 뭐 일정한 군이 있거나 그러다면 이제 보수용 기와를 또 제작할 수 있는 시설도 주변에 있었을 가능성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광양에서 이제 기와 가마를 구웠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쪽 이도동이 위치한 광양 지역에 조금 더 가마가 더 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그 뭐 직관적으로 뭐 문양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오히려 뭐 목관아보다는 황파두리 쪽에 있는 문양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좀 비슷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런 식 방향으로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물론 황파두리와 이도동 그 가마의 위치라든가 뭐 이런 거 봤을 때 직접적으로 공급하기는 뭐 그 연관시키기는 좀 시기적으로 여러 번은 좀 쉽지는 않겠지만 뭐 그 양상은 좀 비슷한 형태로 직관적으로 보였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왜 두 분께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두 분 발표가 시기가 조금 차이가 있어서 어차피 제주 목관아지를 가지고 싸움을 붙이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김성진 선생님 혹시 예. 예. 저는 일단 그 이도동 가마의 시기는 그 토론하시는 이정민 선생님하고 좀 비슷한데 일단 고려 후기보다는 조선 제주 목기에 15세기에 중반이 될지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이 가마 자체는 고려 가마가 계속 이어지고 조선 초까지도 그 가마가 계속 나오게 되기 때문에 전 개통성은 그렇지만 그 가마 자체가 갖고 있는 그 소성실의 크기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실제로 6m가 넘는 소성실이 있고
6m가 넘는 상태에서 지하식 가마를 조성을 한다 치면 이게 일반적으로 가마가 4m짜리하고 5m짜리, 6m짜리 기술력이 완전히 사실은 다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가마가 지하로 들어가게 되면 실제로 4m가 되면 연도부가 많이 안 파도 되지만 6m가 들어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가마가 더 아래쪽으로 위치할 수도 있고 혹은 그 가마를 기와를 재임하기 위해서 재임하는 장치를 위해서 실제로 그 소성실의 그 경사도도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고 여러 가지로 실제 그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개통은 들어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마가 6m가 넘는다고 하는 것은 고려 시대에 육지에서 6m가 넘는 가마가 일반적인 현상이라면 비슷하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고려 시대에 6m가 넘는 가마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단 제가 알고 있는 경남 지역 쪽에 있는 고려 시대 전체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가마의 시기가 육지에서는 그렇게 큰 길이의 가마가 나오지 않는데 제주도에서는 그보다 더 긴 가마가 나왔다고 하는 건 기술 자체가 서로가 역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다르지 않는가. 다만 전남 쪽에서는 제가 고려시대 그 가마를 다 연구를 하지 못하고 뭐 잘 모르기 때문에 전남 쪽에 있는 기술력이 좀 더 발전해서 그럴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러나 대체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는 고려시대 그 가마의 소성실의 크기 자체도 다르기 때문에 예. 예. 그 구조는 그런데 혹시나 거기서 공급되었던 그거는 생산되었던 기와가 있습니다. 목가나와 그 목가나지 있습니다. 봤는데 비율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비율이 한두 점 되게 있는 낮습니다. 실제로 목가나지에 확실하게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것은 아까 항파두리성 얘기했지만 네. 항파두리성에서 나왔던 기와하고 비교하기 어려운 게 같은 기와 계속 사용되기 때문에 어려운데 이도동 가마에서 나오는 제가 얘기하는 D1 변형 어골문 가마 아래쪽은 어골문이 되어 있고 위에는 약간 곡선같이 되어 있는 문양이 있습니다. 제 자료에 보면 1D1식이라고 되어 있는 이도동 가마의 출토 기와 요 기와가 그 목간화제에서 제가 봤는데 제가 본 거는 한 점밖에 없어서 여러 가지 뭐 어쨌든 요 기와 같은 경우는 사실 그 항파두리성이나 이런 데서는 거의 없는 기와인 것 같아서 그거는 아마 수급 관계가 가능할 수 있지는 않겠나 생각은 하는데 수량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분 또 이도동 가마에 관련해서 뭐 김성진 선생님이나 엄기일 선생님이 지금 좀 겹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까 질문에도 이제 제가 그때는 까먹었었는데요. 같이 드리고 싶었던 질문도 있고 이제 같이 좀 여쭤보고 싶은 거긴 한데 이정민 선생님도 계시니까 다 해당할 수도 있는데요. 가마 구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뭐 김성진 선생님도 얘기하셨지만 이도동 가마가 6m가 넘는 소성실을 갖고 있는 뭐 고려시대 기와가마는 저도 그렇게 딱히 생각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거기서 이제 그 토수기와를 한 점 언급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아까 발표 내용으로 보시면 그 말씀하신 거로만 하면 이제 그 담벽에 축조된 그리고 모두 스키하고 모두 그 미국이한데 이거 한 점만 토수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혹시 수송 불량이나 이제 뭐 가마 내부에서 이제 소성 과정에서 불량품을 이렇게 틀어지게 돼서 뭐 어차피 담벽에 이제 재활용을 하겠다라고 재활용을 하여튼 하겠다고 하면 이 곡률상으로 이게 원래는 수키아로 만들어졌는지 암키와였는데 애가 좀 잘못 불을 맞아서 이렇게 변형이 된 건지 그렇게 따지면 이 토수기와 이 한 점을 제외하고 나면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과연 그 14세기 말, 뭐 고려 후기, 여기 고려 말까지 올려볼 수 있는 근거가 조금 그렇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김성진 선생님 질문 제가 이제 토론문에도 써놨던 내용 중은 이제 그 보조소성실이라는 그 이제 광명리 가마에서 나온 보조소성실의 존재가 나름은 굉장히 잘 만들어진 물론 이게 보조소성실의 폭이라든지 그 크기는 크지 않지만 거기선 그 보조소성실이라는 어떤 명확한 이해가 있지 않으면 그렇게 만들어지지 쉽지 않은 그런 가마로 보여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어골문이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그거와 그 기와 가마의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 육지부 그와의 이제 충분한 어느 정도가 되지 않았냐. 그래서 이제 유물상으로는 그 어골문이 굉장히 오래 쓰이는 그런 거가 있고 가마의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이게 육지에 비해서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 형식이 아니냐. 그리고 이제 뭐 와적관이나 암거시설 같은 것도 충분히 그 제주도 그 물이 나올 수 있다는 그거에 대한 관념 자체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시설됐다 그러면 가마의 구조적인 측면과 유물상에 약간의 괴리가 있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드려본 거거든요. 그래서 그 토수기와 요거 한 점 갖고 이렇게 14세기까지는 조금 그렇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그럼 생각을 저 해봤습니다.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선생님께서는 14세기보다는 조선시대로 넘어오는 시점에 이도동 편년이 된다. 스코어로 따지면 이제 3대 1이 될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또 남아 있는 게 일단 그까지 듣고 혹시 여기 이도동 조사하신 선생님 계십니까? 제주 다 가셨습니까? 아, 예. 혹시 제주 쪽에서 계시는 선생님들은 이도동 가마 편년을 뭐 보고서대로 믿고 그냥 그대로 가도 되는 건지요? 아니면 조금 이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도 쪽에서는 전폭적으로 조선시대라고 하니까 일단 뭐 요 싸움은 거기서 일단락 짓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는 관계로. 그 다음에 이제 계시기 문제입니다. 제주 기와 계시기에서 차인국 선생님의 설에 대해서 아까 이수경 선생님께서 발표를 하시면서 약간은 물러서신 듯한 느낌은 받았는데 제가 제대로 선생님 들은 거는 맞습니까? 그래서 혹시 선생님께서는 기와 계시기가 대략 몇 세기 정도로 12세기, 11세기 네. 그러니까 약 한 100년 내지 50년 뭐 반세기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두 분 서로 이거는 제주 쪽에 계시는 선생님들은 상당 부분 좀 참고가 될 부분이겠죠. 10세기냐 11세기 50년 차이겠습니다만은 많은 것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제가 말씀드렸지만 10세기 중후반으로 본 것도 저는 좀 늦춰서 본 거고요. 일단 그 이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호남고고학회가 이쪽에서 한번 열렸었는데요. 이제 그때 강창화 선생님께서 하신 그 말씀 중에 하나가 통일신라 시대 그 하층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통일신라 시대 유적이 얼마나 조사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전체 조사가 이루어졌다고는 보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일부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기와가 이렇게 출연할 수 있는 그 유적이 조사가 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그러면 앞으로도 통일신라 시대 기와가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승영 선생님께서는 11세기 때로 보셨는데 혹시 죄송한데 제가 그 근거를 잘 못 들어서 그 부분을 말씀을 해주시면 더 제가 또 이렇게 질문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싸움 붙여서 죄송합니다. 저는 처음에는 많이 올려보려고 했으나 지금 차영국 쌤 자료 받고 그 또 전남 지역 하면서 원래 11세기 중반까지로 이제 너무 올려보면 조금 제주도의 그 도입기를 항파두리로 생각했다가 갑자기 너무 올리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그 기준을 잡은 게 그냥 청자류, 자기류 기준을 잡았는데 그 중에서도 10세기 때보다는 자기류의 양상이 11세기 때 중심을 이루었기 때문에 뭐 차인국 쌤 말대로 통일신라 유적이 더 나오면 모르겠지만
우선 청자에서 10세기대가 한두 점밖에 안 나와서 저는 이제 11세기 전후로 좀 안전적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서 해서 11세기 전후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와학회인데 청자는 저 어디입니까? 호남 쪽에서 다이렉트로 11세기 편년의 이쪽 11세기 편년에 같은데 기와는 같이 붙여줄까 말까를 우리 스스로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게 아마 조금은 이 문제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히 제가 사족을 달자면은 여러 발표해 주셨던 선생님들께서 이제 문양, 그래서 가장 중요한 속성은 미술사적인 문양으로 구분들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제작 기법의 속성들은 거의 부차적으로 쓰시는데 이 문양사적인 미술사적인 문양사의 개념하고 고고학 속성적인 부분하고가 조금은 서로 좀 어긋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문양 용어를 많이 쓰셨습니다만은 제가 저 플로어에 계시는 이선희 선생님께 감히 여쭙겠습니다. 저 가장 정확하게 막세가 모티브가 정확하게 같아야, 동범이라야 이게 문화의 흐름이 동격이다 아니다. 그러니까 유사범은 이미지죠. 이미지를 이제 어떻게 초이스할 거냐 말 거냐는 또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속성을 연구하실 때 같은 제작 속성이면 같은 제작 속성으로 분석이 들어가셔야 되고, 이렇게 해서 좀 그렇게 해도 이제 교류의 시간적인 차이를 주체가 누구냐 아니냐에 따라서 또 텀이 벌어지는, 이제 오늘 아까 두 분 선생님의 시각이 다르고 두 분 선생님의 시각이 동일 유무를 놓고 다르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정도이고, 뭐 가장 그래도 큰 성과는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어쨌든 이 대몽항전기보다는 제주기와가 훨씬 앞선, 그래서 앞선 연구가 계속 진행되기를 바란다라는 정도로 일단은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전체를 새벽 일찍부터 오셔서 시장하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거의 그 버팀목이 되어주고 계시는 우리 저 신창수 이사장님께서 좀 총평을, 젊은 연구자들이 연구하신 내용들을 보고 꾸정할 거 있으면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유, 뭐 이렇게 총평이라 할 것까지는 없고, 오늘도 진짜 그동안 생소했던 그 제주기와를 전번에 와서 실견도 좀 했고 오늘 또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많이 배우는 시간으로 그렇게 이제 가름을 하고 가려고 했는데, 그럼 뭐 아마 지금 뭐 이번에 발표 내용은 그 우리 여기 선생님부터 시작을 해서 기와의 와장의 그 문헌 사료부터 시작해서 기와의 수국관계, 대외 교류까지 여러 항목을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한번 이 기회에 그동안 생소했던 제주 기와의 자료라든지 내용 사료들이 일단 그 한 군데 이렇게 모아져서 자료화 됐다는 데 대해서 아마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그런데 이제 이 제주 기와가 이렇게 한번 일회성으로 끝나서 과연 연구가 이제 완료가 될 건지는 아마 좀 더 그렇게 생각은 안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내어놓은 오늘의 이런 모든 또 문제, 또 다른 견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융화시키고 다시 또 다듬어서 좀 더 그 유효성 있는 그런 제주기와에 대한 특성의 결론을 이끌어낼지는 앞으로 또 우리 향후로 연구할 과제로 남겨놓고, 오늘 그 아침부터 또 멀리서부터 이렇게 저 바다 건너 오셔서 이렇게 고생하신 여러분, 발표자, 토론자분, 그리고 우리 저 준비해 주신 요 박물관 담당하시는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를 가름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발표문 이쪽에 기조강연 해주셨던 서성호 선생님께서 제시해 주셨던 부분입니다. 계유 3월 대장 해인의 기와가 호남권 그 세 곳에서 지금 저희가 거리로 환산을 해보니까 육로로는 거의 한 시간 반씩 되는 거리에 존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갑자기 우리 선생님께서 학위 논문에서 그 부분을 발표를 해주셔서
이현주 선생님께서 부랴부랴 점심 드시고부터 한 2시간 그 자료를 찾아서 저희들한테 올려주셨는데 보니까 그 세 곳의 기와가 다 그 탄알판이 같은 동범어입니다. 그러니까 동범 탄알로 두드린 건데 이제 그것이 아까 제가 선생님한테 여쭤봤습니다. 그 이 장인이 동시에 3월이라는 그 계유명이 찍힌 것을 가지고서 이곳저곳 세 곳을 동시에 방문해서 했을 것이냐 아니면은 한 곳에서 해서 해로를 말씀하셨습니다. 해로 나르면은 금방이다라고 하셨는데 해로로 공급을 했을 것이냐라는 게 이제 그 이 서성호 선생님께서 언급해 주신 부분에 대한 또 과제로 저희가 그래서 그게 아마 공급과 수급 관계에서의 해야 되는 문제이고 거기서 아마 가장 키워드가 되는 게 이제 다 똑같다. 탄알판이 다 똑같은 기와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그 탄알판이 움직였다면은 태토겠죠. 그죠? 태토가 이제 그 세 곳에서의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해서 물었더니 태토 분석까지 하셨던 내용이 있다라고 해서 우리 저 이사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성욱 선생님이십니다. 그 이제 한 군데 이제 덧붙이자면 강진 사당리에서도 이제 똑같은 그 명문화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 20여 년, 30여 년 전에 이제 전통문화대학교 정광용 선생님께서 이제 분석하는데 시료를 제공했는데 사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미량 원소 분석이 없었기 때문에 좀 큰 저도 이제 좀 가서 자료를 찾아봐야 했는데 지금 관점으로 보면 이제 그 와범의 이동인지 기아를 한 군데 육지부 어느 곳에서 해서 이렇게 해로를 했는지 조금 그래서 오늘 저도 잘 참석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앞으로 우리 이수경 선생님하고 둘이 해서 좀 그 부분은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제가 이제 일어난 김에 조금 1분만 좀 쓰겠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기아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아까 상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역시 이제 자기라든가 토기 공반유물 물론 기아는 창건기를 반영하는 거고 독이나 자기는 폐사기나 회철 시기를 반영한 거기 때문에 좀 차이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떻든 간에 이제 좀 공반유물에 대해서 철저히 좀 해야 되고요. 좀 오늘 아쉬운 게 여기 솔직히 말하면 오늘 발표하신 분들이 너무 고려 시대 대몽항쟁기라든가 디테일한 역사적 배경이 없어요. 그래서 좀 향후 이게 오늘 좀 배경적인 설명을 해주셨던 분이 한 분 오셨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오늘 10세기, 11세기, 13세기 이제 근데 탐라 총관부 시기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어요. 사실 이 제주에서는 삼별초하고 그 탐라 총관부 시대가 문화적 충격입니다. 최초로 외지인들이 온 거예요. 그 전에 백제가 어쩌고 신라가 어쩌고 일본이 어쩌고 그래서 여기가 거의 외지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문화적인 충격은 준 적은 없었죠.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제주목 같은 경우도 분명히 고려청자도 나오거든요. 하고 이제 물론 여기가 직할지였지만 나름대로 목호 집단들의 또 고려인들의 어떤 그런 관아지가 있을 텐데 좀 하여튼 고려 시대에서 고려 관아지에 대한 문제가 전혀 없어요. 아까도 제주목 관아지는 조선 시대 그걸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 그래서 좀 그런 게 좀 향후 좀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논고를 하실 때 그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유구의 계윤형 고려야장조 같은 경우는 11세기 주장하시는 분은 거의 없는데 오늘 12세기도 참 힘들거든요. 이제 어떻든 고려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다른 문화적인 요소도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삼별초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1273년설도 많이 하지만 여기도 고려 시대 딱 그 시기에 고려청자는 유구에서 2점밖에 없습니다. 현재까지. 근데 어쨌든 이 기아가 오키나와에 들어가는 문화적 배경이 있어야 되는데 11세기 때는 오키나와에서 기아를 사용할 건물이 없어요. 문화 자체가 없습니다. 이미 그때는. 좀 검토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적으로 하면 1399년설이 제일
그 1391년에 우왕대에 처음으로 유구하고 그 기록이 공식적으로 처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 유구에서 출토된 그 기한을 향후 좀 연구가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이제 그 가마에서 소성시를 많이 쓰는데요. 기하예가 분명히 그 국립청주박물관이라든가 기하예 번조라고 딱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자사학께서는 이미 그 기하에 나온 그 번조라든가 그런 것들을 해서 우리가 번조실이라고 하지 소성실이라고 거의 안 합니다. 물론 일본 학자들이 좋은 말 많이 썼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서 하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분명히 그 번조실이라고 기하예가 딱 써져 있는데 향후에는 이제 좀 소성실보다는 번조실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좀 주제 넘은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예. 자, 그동안 자기 쪽하고 기와도 하셨던 스님께서 따끔한 일침을 저희들한테 주고 계십니다. 아마 나무를 보는 이유가 숲을 가늠하기 위한 것인데 나무만 계속 재르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질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그 기조 강연을 해주시고 계속 끝까지 앉아 계셔서 저희들 얘기를 들어주셨던 선생님 계십니다. 그 서성호 선생님께서 수공업사 전반에 대한 것을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발표들 듣고 좀 질타를 하시거나 뭐 해주실 부분이 있으신지요? 저는 그냥 그 도자기 공부 그 관련해서 쓸 때도 느꼈던 건데 이 문헌사학 하는 분들이 공부를 너무 안 하는구나. 도자기 그 발굴하시고 뭐 이종민 선생님이나 장남원 선생님, 한성욱 선생님 이런 분들 공부를 모르려면 알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서 문헌 자료에 너무나 그 빈 그 공간들을 채울 수 있는 그 영감들을 받을 수 있는데 물론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 이제 진짜 모르는데 그런 걸 느꼈거든요. 근데 오늘 마찬가지로 이 기와 관련해서도 여러 고고학적인 발굴 관련 이야기나 여러 가지 그래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가시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저희들 문헌사 쪽에서 연구자들 이야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한 가지 이제 자기 쪽이나 기와 쪽이나 동시에 느끼는 것은 이게 수공업소 관련해 가지고 오히려 이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문헌사나 이쪽에서 이 자기 쪽 그 기와 쪽 이 발굴 그거를 기초로 해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연구 좀 알아가야 될 것 같기는 한데 반대로 열심히 하시는 그 고고학자들 기와 연구자분들이 이 아주 빈틈이 많은 문헌사학 쪽의 그거를 틀을 보는 그 뭐라 그럴까요? 생각의 틀을 그냥 노력은 엄청 하시면서 질이 아주 높지 않은 그 틀을 갖다 쓰시는 면이 종종 있으시더라고요. 오늘 뭐 또 그러신다기보다도 그래서 대표적인 게 수공업소 관련되거든요. 아까도 제가 제 발표하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고려시대에 그 등신장조에 나오는 물건들의 제작이나 생산, 특히 수공업 그러면 전부 다 소라고만 생각하시고 그래서 그 연장선으로 전국 각지에 나오는 작은 뭐 그 청자 가마라든지 기와의 생산 시설에는 전부 다 소라고 오늘 발표하신 선생님들이 꼭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만 그걸 자꾸 연상하시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오히려 하시지 마시고 그냥 오히려 저쪽 이 연구자, 이 문헌사 쪽 그 소 연구자들에게 또는 그 숭업사 연구에게 좀 오늘 뭐 한성 선생님 잠깐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역으로 그렇게 따끔하게 또 지적을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기와 생산하는 건 무조건 소로 연결시키지 마시고요. 소 자체가 지금 굉장히 불확실한 상태. 그러니까 오늘 뭐 그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면 좀 논외로 벗어나니까 아무튼 오늘 그런 말씀을 많이 배우면서 동시에 또 드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부여받은 시간에 지금 4분 남았습니다. 그래서 두 분을 더 모시고 싶은데 제주에서 직접 조사에 관여하시거나 제주 문화를 담당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뒤에 보입니다. 혹시 저희들 오늘 이 세미나에서 내용을 들으시고 좀 일침을 해주실 선생님 계십니까? 선생님, 제주 법화사지를 조사를 하셨던. 예, 오늘 학회가 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 학부 때는 제주도에 있는 건물지 발굴에 대한 기하 부분은 다 정리를 했었는데 뭐 제가 공부가 짧다 보니까 뭐 중간에 뭐 직장이 바쁘다 그래가지고 학술대 원고도 청탁을 받았지만 제가 쓸 수 있는 능력이 한계치가 있어서 거절했다가 오늘 기회가 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참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오늘 선생님들께서 그 미력하신 그 보고서에 나온 내용 갖고 나름대로 열심히 다들 정리를 잘 해주셨더라고요. 제가 무슨 뭐 여러분 선생님들 앞에서 뭐 다른 여러 말씀을 드릴 거는 없고 저희가 평소에도 궁금해했던 것들을 선생님께서도 다 같이 궁금해하시는구나. 제주에 과연 기와가 언제 왔고 그리고 또 전문적으로 만들 수 있는 수공업 집단은 존재했었나 뭐 기타 등등. 근데 아까 제가 고고학을 현장에서 그 저기 1차 사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제일 안타까웠던 부분이 아까 어느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주도에 언제부터 기와집이 왔었나. 아까 뭐 불교부터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 그런 의견도 있는데 그거는 조금 좀 생각을 좀 달리 해주셔야 될 게 제주도 어쨌든 이게 기와라는 게 역사 시대하고 관련되는 거지만 탐나라는 고대 제주의 그쪽하고도 연관이 꽤 됩니다.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는 제주목을 보셨는데 제주목 관아가 그 자리에 고려시대의 관부가 있었고 그 이전에는 탐나시대 성주청 혹 지금처럼 관부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런 건물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고 강창화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통일신라 시대 때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데가 바로 거기입니다. 거기가 지금 제주목 관아로서 복원을 하기 위해서 전체 토층을 다 제거하지 못하고 조사를 덜 했는데 그 밑에 최하층에서 탐라국 시대 토기하고 공반되는 우리 평기와 두께도 되게 얇습니다. 그때 그거에 대해 집중을 못 해가지고 저도 그때 당시에 공부가 초창기라 그거를 꾸준히 정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제주대학교 수장고에 가서 그 자료들을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주목 관아에 대한 진짜 조사가 좀 제대로 되면 제주도의 그 기와에 대한 시원도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12개, 17개 있었던 고려시대 현촌, 우리 한성욱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쪽에도 주목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거기는 아직 조사된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분들이 부지런히 해서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자료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총평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학회를 주관하시느라고 주전공자시죠. 고려시대에 이 방점을 찍고 계시는 회장님하고 제작 기법에서 뭐 거의 예리한 양날의 검을 쥐고 계시는 김기민 선생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혹시 하시겠습니까? 두 분. 일단 너무들 고생하셨고 감사드립니다. 김유식 관장님께도 감사드리고 다들 감사드리고 관장님 어디 예, 계세요? 사실 너무 어려운 와중에 학회를 열게 되었는데 이 끝까지 남아서 들어주시고 오늘 딱 느낀 게 제목 그대로였습니다. 제주 기아의 재양상을 오늘 했습니다. 하고 우리 김 원장님이 이게 많이 김진경 선생님하고 의논하셔서 만든 제목이신데 딱 맞게 제목을 만드셔갖고 오늘은 재양상을 했고 아까 진창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발판으로 삼아서 시발점으로 삼아서 제주 기아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면은 아마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조명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기아는 아무데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한 건축 부재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기아이기 때문에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통일신라 중판 기약 하나 놓으면은 통일신라부터 건물이 들었을 때 제주 이상이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이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기를 제주에 계시는 분께 특히 군위 제주박물관께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제주 관장님께서 어디 숨어 계셨다가 지금 나타나셨는데 그 후배들 되시지 않습니까? 그 저 이 젊은 분들이 하셨던 얘기를 듣고 아이고 저는 뭐 할 말은 없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다만 여기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탐나국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인식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예컨대 제가 여기 오늘 뭐 계속 보니까 일단 조공 뭐 양용현 선생님이 정리를 잘 하셨는데 이런 용어의 문제, 그다음에 예컨대 속국어의 문제 이런 것들도 늘 조금 우리가 문을 좀 열어놓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지금 선생님이 그 제주 목 관아지에 대해서 밑에 하층에 예컨대 고려 그 이전의 유구도 존재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셨고, 그러니까 늘 그런 것을 우리가 염두를 해두고 그다음에 올바른 뭐 사관이라 할까요? 그럼 뭐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이런 용어 선택이 조금 신중했으면 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뭐 연대에 대해서는 늘 우리가 늘 문을 열고 그다음에 또 더욱 정진하면 나중에 해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발표해 주신 분 토론자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 김기면 선생님한테 한 말씀 듣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다 됐죠. 제가 시간이 다 돼가지고 질의를 그러면 그럼 선생님 잠깐만 얘기하겠습니다. 네네네. 아까 그 질의하신 김태근 선생님께서 대몽항쟁기라는 그 용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를 제가 정했는데 답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 제주도의 역사적 맥락을 감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탐나국기라고 처음에 출연기를 잡으려다가 탐나국이라는 걸 명확히 해주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출연기, 그 다음에 맥락상 봐서 삼별초가 들어와서 원까지 이어지는 그 단계 문화를 하나의 획기로 봐서 대몽항쟁기, 그리고 조선시대로 넘어가서는 제주목기, 이렇게 해서 이게 고려 조선 뭐 이런 식이 아니라 제주도의 역사의 맥락을 감안해서 그런 식이 설정이 된 겁니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동안에 1시간 반 좀 넘는 시간을 토론 시간을 가졌습니다. 뭐 저 질문하시고 싶은 게 많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제주 쪽에 계신 선생님들도 바라시는 게 많겠습니다만은, 제가 듣기로는 내년에 이제 아마 미술사적인 석조물 뭐 기타 등으로 해서 또 제2의 탐나를 재조명하신다라고 실장님께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바트는 그쪽에 넘겨드리기로 하고요. 마치 내륙의 장인들처럼 새벽에 비행기를 타고 오셔서 장시간 뭐 토론하시는 분은 짧게 하셨겠습니다만은 그 오랜 동안 제주에서 머무시면서 발표와 토론을 해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다시 좌장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서 제주 기와의 재양상 이 학회를 학술대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